네, 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자유! 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아나운서 윤정입니다. 오늘도 자유를 향한 여정 신나게 우리 출발해 봐야 되겠죠? 네, 오늘도 탈북 미남 미녀분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남한 가족들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연 씨, 김경아 씨 혹시 10대 때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물론 뭐 상상은 갑니다만 얼마나 계속 10대 때 한 뭐 8년 전이었나? 그렇잖아요. 28년 전 아닌가요? 어떡해요. 정확히 28년 전이에요. 네. 아무리 이제 거짓말을 해보려고 해도 네. 절대 이제 좋아하던 연예인 이제 H.O.T. 거기서 이제 시절이 나오죠. 맞아요. H.O.T. 오빠들 쫓아다니던 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나네요. 저는 좀 약간 좀 더 해가지고 신해철의 재즈 카페 똥롱롱동 이런 거 막 하고 정말 그 환상 속의 기대 막 이런 거 막 춤추고 뭐 그랬던 것 네, 같아요. 한진영고 진영고 맞아요.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김광석. 요즘도 김광석 씨 노래 많이 그렇죠. 들어요. 풍미가 있으시네요. 스테리텔러죠. 그렇죠. 예, 10대 때 생각하면 그 첫사랑 뭐 하지 지금? 그러니까요. 맞아요. 연애 편지 쓰고. 네, 어딘가 있을 거예요. 진짜 옛날에 연애 편지 많이 썼어요. 맞아, 지금은 맞아. 뭐 다 톡으로 하지만. 맞아. 예. 딱지를 쳐서 집에 가져오면 그걸 불쏘시기도 하고. 와, 진짜로 보여주니까 생활용품을 수거해 오는구나. 네. 친구들은 막 이상형 하면 그때 당시 잘 나갔던 뭐 서지섭이나 아니면 조인성을 뽑는데 어떻게 제 이상형이었어요. 막 여자 배우같이 막 나 이거 꽃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고양아 막 이러면서 내려오고 아까도 쉬는 시간에 꽃 꺾어서 귀에 꽂으시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제 어른들이 너 뭐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나는 저 옆집에 있는 날아가고 싶다. 정말 꿈이다. 자, 여기에 계신 탈북 가족 여러분들은 바로 10대 때 무엇을 주로 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탈북을 하신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10대 탈북 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12살에 탈북길에 오른 신은하 씨와 조경일 씨, 그리고 오늘 아주 잘생긴 탈북 미남이 또 한 분 나오셨는데 이분은요 9살에 어머니와 함께 두만강을 건너온 정하민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9살에 두만강 탈북.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살에 처음 탈북해서 2003년도 14살에 남한에 입국한 정하민입니다. 올해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졸업했고요. 지금 전도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9살 어린이가 이 두만강을 건너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때가 90 몇 년도였죠? 98년도였어요. 근데 9살.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부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처음이라서 잘 뭔지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 손잡고 못 모르고 그냥 두만강을 건너서 처음 탈북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처음 탈북했다가 한번 잡혀나갔거든요. 강제 북송을 당했다가 다시 탈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뭔지 좀 감이 오더라고요. 어머나. 이제 잡히면 안 된다. 이제 또 고생하는 거 아니까 이제 더 조심하게 되고 이제 그때는 이제 2월이었어요. 제일 추웠겠다. 추울 때였는데 두만강이 얼어 있는데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밤에 한밤중에 그 두만강 지역은 굉장히 조용해요. 고요해요. 근데 이 발 한 번 디디면 그 뽀드득뽀드득하는 소리, 바스락바스락한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막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네, 탈북했던 네, 기억이 나고 이제 제가 3번 탈북했는데 또 마지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네, 잡혀들었어. 2번 북송당하고 세 번째 만에 탈북할 때는 이제 3월 달이었어요. 그때 3월 초였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이 두만강 물이 녹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맞아, 맞아. 양쪽에는 좀 얼고 가운데 물살이 세고 네. 물이 깊은 곳은 이제 녹아서 이제 얼음들이 다 떠내려오는데 이제 그 얼음물에 푹 들어갔을 때 그 차가운 느낌이 찌지가 않죠. 네, 그리고 나와 보니까 이제 이 철갑옷처럼 옷이 딱딱하게 굳어서 얼어서요. 얼어서 네,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대로 있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어머.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서 잘 안 움직여지는 게 로봇처럼 이렇게 걸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중국에 넘어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또 다시.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보고 얼마나 더 가야 되냐고. 그러면 이제 금방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더 가면 된다 했는데 한참 가다가 또 어머니 보고 얼마나 남았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다. 또 나왔다. 이제 그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대체 네? 아까부터 다 왔다는데 이제 언제 다 왔냐고 그러면서 울면서 힘들어. 네, 엄마 손잡고 탈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네. 아니 근데 두만강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길래 9살짜리가 건넜던 쉽게 뭐 업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건너셨나요? 네, 두만강이 이제 여름이나 장마철에는 굉장히 깊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이제 물이 좀 얕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의 뛰어서 걸었죠. 두만강을 그 눈 위 얼음 그렇게 낮았구나. 강판을 뛰어서 걸었죠. 그 폭이 그러면 우리 지금 한강 정도랑 비교하면 훨씬 좁아요. 작아요. 건널만한 그러니까 좁은 대로 건너는 거죠. 네, 맞아요. 넓은 데도 있는데. 네. 아, 개울같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게 두만강이에요. 그렇구나. 생각보다는 이게 좀 좁군요. 근데 어린 나이에 탈북을 한다는 게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더 불안이 컸을 것 같은데 조경일 씨도 두만강을 건너오셨죠? 그때가 몇 살이셨나요? 네, 제가 처음 두만강을 건넌 건 12살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이 이제 아오지인데 거기가 이제 두만강 하류예요. 그래서 두만강이 한강보다는 넓진 않지만 한강의 한 3분의 2 정도 될 만큼 넓네요. 꽤 넓어요. 강들은 하류가 좀 깊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건널 수가 없었고요. 이제 저는 상류로 올라와서 그 중국이 도문시인데 그 도문시 맞은편이 남양 노동자구라고 있어요. 거기는 두만강이 좀 얇더라고요. 거기서 그때 건넜는데 제가 그때 12살이었지만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키가 기껏해야 한 12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건널 때 제가 그 턱밑까지 물이 차 올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영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서 건너는데 엄마 손잡고 세 번째 탈북을 해서 두만강을 건널 때는 다른 지역에서 건너는데 거기 또 물이 얕았어요. 그때는 무릎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고 그래서 지역마다 두만강 물이 좀 얕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김북한 목사님께서 정하민 씨를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두 분이 친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정하민 씨가 한국에 와서 좀 방황을 좀 심하게 한 편이에요. 네. 막 몸에 막 무서운 그림 막 그리고 막 어머, 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정도였어요. 오.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초인적인 힘으로 자기 성품을 바꾸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학교에 가고 신대원에 가서 지금 정말 앞길이 창창한 사역자로 정말 훌륭하게 섰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양아들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청년이에요. 네. 아들 잘 키우셨네. 그렇군요. 그런 그 방황의 세월을 보내시고 이렇게 정말 이제 신앙인으로서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까지 왔는데 그 이야기가 또 얼마나 드라마틱한 맞아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10대 탈북 일기.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그 10대 시절은 어떠셨는지 일단 조경일 씨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16살에 최초 마지막으로 탈북해서 한국에 왔는데 그 전까지 살았으니까 제가 한 14년을 살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10대 시절이 별로 그렇게 즐거운 기억은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보통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사춘기가 온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춘기라는 말을 여기서 일단 처음 들었고 오. 사춘기가 무엇인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일단은 사춘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생존과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북에서 있었던 10대 시절은 사춘기 이런 것들은 그냥 사치였던 것 같고 그냥 오직 먹고 사는 것만 이 중요했던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에 무엇을 먹을까 아이고. 이런 고민만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는 조금 어두운 시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에 와서는. 네. 아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정하민 씨랑 그 고향이 같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고향이 진짜. 근처에 있습니다. 걸어서 3시간 정도에 가면 되는데 저는 이제 아오지 경흥군인데 이제 정하민 씨는 이게 온성이라고 네. 저도 온성도 이제 여러 번 많이 그 가봤거든요. 아오지 탄강 그 얘기만 거기. 네, 아오지 탄광은 이제 함경북도 경흥군에 있고요. 네. 제가 있던 곳이 아오지 탄광이고 온성에는 온성 탄광이 있습니다. 온성 탄광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던데 뭐라고 부르죠? 저는 동포탄광이라고 동포탄광? 원성군에서도 한 반나절 정도 더 걸어서 들어가야지 저희 동포라는 곳이 나왔거든요. 아, 동포가 지역 이름이구나. 네, 동포 지역. 네. 근데 오늘 정말 10대 탈북 일기라고 하는데 그 10대가 16, 17도 아니고 네. 10대도 아닌 시절부터 이미 탈북을 시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너무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린이라면 그래도 유년 시절이 행복한 기억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그 아오지 거기서의 우리 하민 씨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놀거리가 좀 있었나요? 주로 그 딱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하셨어요. 오, 진짜. 그 종이를 접어가지고 딱지치기도 하고 못치기라는 게 있어요. 못이요? 원을 그려놓고 대못을 이렇게 쳐서 나가면 이제 그걸 따먹는 거고. 처음 듣네요. 또- 멋지기는. 옷이 큰가 보다. 큰 거 작은 거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여름에는 물가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 근데 그때 놀이는 그냥 놀이가 아니고 이제 생활이랑 연결이 있어요. 네. 이 딱지를 쳐서 집에 가져오면 그걸 불쏘시개도 하고. 와, 진짜로 보이는 거야. 필요. 생활용품을 수거해 오는구나.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 잡아 오는 것도 이제 놀이지만 그걸 잡아와야 또 집에서 먹을 수 있고 대못도 따서 집에 오면 집에서 이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추억을 보냈고 타가소를 다닐 때 이제 그때는 고난의 행군 전이었어요. 그때는 입합에 이제 미역국을 말아서 먹었던 기억도 나고 또 애들이랑 나가서 이 석탄 무지에서 나무까지 들고 이제 총싸움도 하고 전쟁놀이도 하고 어머나. 이 석탄 던지고 이렇게 그 수류탄처럼 던지고 미수부경으로 그랬던 되는 거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보다 몇십 년 정도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 5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것들을 어. 하셨는데 딱지치기라든가 물놀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아, 그렇군요. 우리 신은하 씨도 10대를 북한에서 이렇게 네. 보내셨잖아요. 그 남북한 어린이들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 진학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학교 들어가서 내가 학문을 따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더 이제 걱정이 됐던 건 학문보다는 제 또래 친구들하고 맞지 않는 문화더라고요. 막 예를 들면 친구들은 막 이상형 하면 그때 당시 잘 나갔던 뭐 서지섭이나 아니면 조인성을 뽑는데 저는 그런 사람 모르니까 저 10대 때 북한에서 제가 봤던 연예인은 뭐 서른도나 아니면 나훈아 선생님이 어떻게 제 이상형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들이 막 이름 모를 남자 얘기를 하면 나도 연예인 좋아해. 나는 서른도 아저씨 좋아해. 이러면 제 또래 친구들이 저를 막 외계인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네. 얘네가 왜 날 이렇게 보지? 조금 그런 남북한의 다른 문화 때문에 제가 외계인 된 적이 아는 있었어요. 남한 연예인 이름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다 얘기한 거야. 아, 그때 오지원 씨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통하죠? 더 통했을까요? 외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외계인이구나. 아, 네. 우리 오자유원 식구들의 10대 시절에 또 꿈은 뭐였을까 궁금해지는데 우리 주선아 씨는 지금 기자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언론인이 혹시 꿈이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방송원이 꿈이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꿈을 이루셨네요. 그 유치원 낮은 반에 들어갔을 때 무용반이라는 데 들어가는데 거기서 아마 제가 무용을 잘 못했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무대 소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공연 진행자 같은 어머. 거. 근데 그걸 MC죠, 잘하더래요. MC. 예. 우리는 프로 소개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6살부터 저는 공연 진행을 했어요. 예, 근데 그걸 하면서부터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공연 진행은 나가서 막 자유롭게 하잖아요. 아나운서님처럼. 근데 북한은 안 돼요.
어리지만 토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6살, 7살 때도 새벽에 밖에 나가서 그 굴뚝 옆에 가서 귀에다가 손을 대고 외웠어요. 위대한 수련 김일성 원수님 탄생 60돌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 할 때는 되게 어린 나이에도 힘들었는데 공연에 가서 딱 보게 되면 그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그때 그 희열이 오는 거예요. 그 기억나세요? 예, 저 아직도 유치원 때 일이 기억나요. 맞아. 그래서 나는 정말 멋진 방송원이 되고 싶다. 항상 꿈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 대한민국에 와서도 지금 라디오를 10년째 예,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절반은 좀 그 꿈을 좀 이룩한 이루신 것 거죠. 같아요. 다 이룬 거죠. 다 이룬 거죠. 지금도 말씀을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싹수가 방송인의 싹수였고. 예, 제 자랑 같지만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렇군요. 유나 씨는 어떤 꿈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도 하고 또 춤추라 그러면 춤추고 이렇게 빼질 않았어요. 엔터테이너였나요? 그냥 막 다 했어요. 막 끼 부리면서. 그랬더니 아빠가 항상 하는 말씀이 홍룡이처럼 키우겠다. 홍영이. 네, 천의 홍룡이라는 주인공.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 배우죠. 북한에는 이제 인민 배우인데 네. 김정일이 직접 뽑은 배우예요. 이 화폐에 나와 있는 네, 1원짜리 화폐 이렇게 꽃바구니 와. 안고 있는. 옷 파는 천의 주인공. 네. 그래서 이제 아빠가 항상 저보고 우리 유나는 크면 홍영이 같은 영화 배우 시킬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각인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영화 OST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린 마음인데 제가 그 OST 안에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럴 수 거예요. 있지. 연기하고 다녔어요. 맨날 이거 유치원 가방 어머, 메고도 막 여자 배우같이 막 나 이거 꽃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고양아 막 이러면서 내려오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진짜 배우가 되겠다. 그래서 아. 배우의 꿈을 진짜 오랫도록 가지고 아니, 아까도 쉬는 시간에 꽃 꺾어서 귀에 꽂아. 아직 그 명이 안 나왔어요. 이게 카메라 있을 때 해도 되는데 없을 때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방송 소품 막 꺾으시면 안 되세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탈북할 때도 이게 막 터바 오르잖아요. 그 북한의 어떠한 그 막 항일혁명 때 그런 영화를 막 생각하면서 아, 이 길은 우리 막 선열들이 걸었던 길이다 막 이러면서 혼자서 그 거기 빙의 돼가지고 이입되셨구나. 조금 좀 예. 끼가 대단하셨어요. 차원이 좀 남달랐었어요. 우리 오자유에 나오는 우리 탈북민들은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하민 씨는 9살 때 이제 탈북하셨잖아요. 그럼 뭐 혹시 그 이전에 꿈이 있었나요? 처음 꿨던 꿈은 저희 옆집에 계산이가 키웠거든요. 그 계산이? 네. 이 북한 말로 하면 계산인데 여기 와 보니까 거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어른들이 너 뭐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나는 저 옆집에 있는 계산이 타고 날아가고 싶다. 아, 정말 꿈이다. 네. 거위 꿈. 정말 네. 정말 슈퍼맨 보통은 이제 뭐 교사가 되겠다, 뭐 의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계산이 타고 날아가겠다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어디로 날아가고 싶었어요? 어디로? 그냥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어요. 새처럼. 하늘을 날고 목적지는 없는데. 네. 혹시 나만 아니었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 네. 비행기 타고 남한으로 날아왔어요. 아. 10대 시절 당시에 그때 고난행군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경일 씨도 보면은 그때 굉장히 잘 먹고 잘 자라야 되는데 사실 잘 못 먹었잖아요. 그때는 좀 어땠어요? 참 어려웠던 시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거울을 봤는데 제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조금 축 처져 있더라고요. 짝짝이.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다 이제 비대칭이니까 약간 그렇죠. 다 짝짝이니까 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어릴 때, 제 10대 때, 그때 고난의 행군이었죠. 그때 장사를 다니느라고 한 20-30km씩 배낭을 메고 뭐 낮은 선봉까지 새벽에 뭐 5시에 떠나서 한 3-4시간씩 걷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 어깨에 좀 많이 들었던 거죠. 나무 땔감들을. 그러니까 어깨가 좀 처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그때 어린 시절에 제가 하도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들고 다녀서 오른쪽 어깨가 처졌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작년에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북한에서의 시절들은 매일매일이 사실은 생존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장마당에 나가서 구걸하든지 뭐 주워 먹든지 때로는 훔쳐 먹든지 이런 꽃제비의 생활이 일상이었던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고난의 행군은 사고하는 것을 멈추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아까 꿈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저는 어릴 적에는 꿈이 없었어요. 이게 꿈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잠이 들 때는 저는 상상을 하면서 잠을 들었어요. 어떤 네. 상상?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막 그려보는 거지. 예, 그려보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나는 부자야 하면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막 뭐 맛있는 음식도 가득 뭐 넣고 해놓고 뭐 넣고. 예, 다니고 뭐 기아집 같은 데서 그런 상상을 하다가 잠을 드는 거예요. 잠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눈 뜨면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괴로워서 그런 나날들의 연속이 이제 10대 고난의 행군 시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네네. 갑자기 사춘기란 말이 너무 사춘스럽게 좀 맞아. 맞아요. 장래 희망. 느껴지네요. 어. 그렇죠. 저희 그 사촌 동생이 어려서 여기 왔는데 사춘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그 고모가 이게 어디다 대고 그딴 얘기를 하냐고 해가지고 북한식으로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막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니까 완전 지가 무슨 저 왕이 된 줄 알고 막 그런다고. 사춘기를 다 사춘기랑 누려보고. 아니 그래 집에 들어서 가방 딱 집어 던지잖아요. 네. 그럼 바로 압력 들어요. 주스라. 주워서 오라. 그럼 주워 딱 여기 와야죠. 눈치 보잖아요. 아 눈치가 뭡니까? 그대로 막 그러지. 모든 사춘기 학생들을 일로 보내야 될 것 보내야 되겠다. 주수라. 같아요. 어디 호강에 겨워서. 그러니까요. 네. 고난의 행군 시절이 뭐 정하민 씨도 뭐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네, 한 2, 3일씩 굶는 날은 허다했고요. 어머. 네, 보통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먹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로 뭐 했던 게 이제 들에 나가서 이삭 줍기 하고 뭐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이삭 주러 가면 이제 보통 이제 콩알이나 뭐 강냉이 알 이렇게 몇 개 그쵸, 줍고 그쵸. 그러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옥수 통째로 하나씩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좋고 아, 이삭 횡재죠. 줍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힘들었던 건 이제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게 힘들었어요. 땔감을 해와야 되는데 이제 땔감이 저보다 더 크니까 더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걸 메고 올 때 그런 것도 힘들었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97년도에 먼저 탈북을 하셨거든요. 아. 식량 구하려고 탈북을 하시고 저랑 어머니랑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새벽에 일찍 집을 나가서 이제 일하러 나가시면 거의 10시 뭐 이렇게 11시 이렇게 돌아오시면 그때까지 집에 혼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올 때까지. 그래서 아이고. 그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유. 한 남성이 그 살런초에서 내려서 저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분이 우연찮게 만났어요.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네, 무당을 찾아갔는데 지금 너 뒤에 이 따라다닌다면서 그때까지는 사실 모든 것을 믿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도착을 하니까 아 이제 살았구나. 더 이상 공안이나 공안 차들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는 곳에 왔구나. 맞아. 라는 그런 안도감이 이제 들었죠. 어떻게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저런 표정으로 오히려 저를 울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렇게 가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인 탈북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하민 씨, 어린 나이에 탈북을 그러니까 3번이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먼저 97년도에 탈북을 하셨거든요. 하고 탈북하실 때는 이제 금방 돌아오시겠다고 이제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한 달 기다리고 2달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8년도에 어머니랑 같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탈북을 했습니다. 네. 9살 때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탈북을 했죠. 그리고 99년도에 이제 제가 중국에서 어머니랑 같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북송당했어요. 북송당하고 한 1년 동안 원성군 구호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생활을 하고 2000년도에 다시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해서 중국에 와서 이제 피부병이랑 뭐 영양실조 걸렸지 그리고 오는 과정에
한 3일 동안을 이 눈 위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막 몸도 이제 동상 걸리고. 그래서 중국에 왔지만 이제 목숨을 이제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병원 가기 위해서 이제 시골길이었는데 이제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옆으로 당시 보면 그 살론처라고 해서 이제 세발 오토바이 택시가 있거든요. 그 택시가 제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겠지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멈추지 하고 이렇게 뒤를 봤는데 그때 이제 한 남성이 그 살런초에서 내려서 저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비포장도로고 이제 먼지가 많으니까 뭐 그냥 남자가 달려온다 이 정도는 알았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얼굴이 가까워지고 먼지가 거치면서 그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우연찮게 만났어요. 길에서 만난 거예요. 우연히는 아니겠죠? 우연히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 넓은 중국에서요? 약속도 없이 어머. 그렇게 아빠가 아들을 보고 차를 멈춘 거예요. 네, 중국에서 길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야, 어떻게 그 넓은 중국에서 아버지를 만났어, 진짜. 어떻게 만난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이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씀을 맞아요. 드려도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때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아버지를 만나고 또 아버지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들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가능한 게 기도한다고. 솔직히 아니잖아요. 왜냐면 중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큰 땅인데. 여기서도 우연히 마주치면 그러니까. 세상 맞아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는 야, 나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하네. 그러면 아버지를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셨잖아요. 네. 그 후에 생활은 좀 피셨나요? 네, 근데 제가 아버지를 만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 만나서 거기에서 성경 통독하시고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연변 지역에 있는 이 탈북민들 모집해서 또 제자 양육하기 위해서 그 탈북민들 모집하러 다니는 길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저기 아들을. 저를 만났고 그때 이제 저는 아버지 손 잡고 저희 3살 터울 누나가 더 있거든요. 누나랑 같이 그 아버지가 계시는 사역장 서안에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요? 어머니는 연변에 그냥 남아 계시고 저랑 누나랑만 갔어요. 그때 처음 김성훈 목사님 봤죠. 그 서안에 있을 때 제 아버지랑 같이 선교 활동도 하시고. 네. 네. 그 후에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때 제가 서안 지역에 갔을 때는 제가 어려서 어른들 사역장에는 못 있었어요. 그래서 남한 선교사님 그 집에서 자녀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도 알게 되었죠. 그때 뭐 한글도 몰랐는데 막 이제 성경 쓰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계속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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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버지는 미리 이제 거기 오셔가지고 선교사 훈련까지 받을 정도로 이제 신앙이 깊어진 상태고요. 네. 저희 아버지는 그때 한 10여 명 탈북민들 데리고 같이 이제 숙식하면서 거기에서 탈북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같이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았죠. 그때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 꿈이 이제 나중에 크면 이제 목사님 되고 싶다. 이제 탈북민들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듯이 하나님을 또 다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막 어른들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열어보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함께 선교사 훈련 받고 있던 탈북민 70여 명이 동시에 체포당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너도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3살 돌 누나랑 같이 이제 서안 그 기차역으로 달려갔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어머니가 계시는 연변으로 다시 나오려고 기차를 타고 나오다가 그게 연변까지 나오려면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장춘이라고 하는 네. 데서 이제 기차를 갈아타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서 이제 기차를 갈아타려고 이제 대합실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뭔가 막 구경하면서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 그 서안에서 잡혔던 그 70여 명의 선교사님들. 네,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양손에 이제 수갑을 채우고 이제 양쪽에서는 이제 중국 공안들이 붙잡고 이제 길을 가더라고요. 그것도 우연히 그걸 목격하신 네.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우연히 대합실에서. 그걸 보고 이제 얼마나 돌아가셨어요? 속 마음으로는 이제 아버지하고 부르고 싶은데 얼마나 부르면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붙잡히니까 그 모습을. 이제 가서 아버지 뒤를 이렇게 울면서 묵묵히 아버지는 봤어요, 근데 네. 그 아들이 있는 걸.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셨어요. 이제 아드님. 아버지와 저의 눈이 마주쳤고 이제 근데 지금도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제가 만났던 아버지의 모습 중에서 가장 편안해 보였고 정말. 그게 저도 어렸지만 이렇게 잡혀 나가면 이제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을 아버지가 제일 잘 아셨을 텐데 어떻게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저런 표정으로 오히려 저를 울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렇게 가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아이, 아, 근데 이제 제가 그때까지 만났던 제가 알았던 하나님은 하나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림자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내 잡혀- 가고 눈앞에서 있는데. 잡혀가고 있는데 뭐 도와주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 기적 이야기들 뭐 엄청 많은데 네. 현실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잡혀가시고 나서 그 대합실에 서가지고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어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안 찾겠다고. 그치. 다시는 상처가 됐으니까. 화가 네. 났지. 다시는 내가 하나님 찾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 믿지도 않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다시 연변으로 나오고 나서 연변 나오고 나서 또 한 번 붙잡혔어요. 그게 세 번째 북송이거든요. 네. 어휴. 세 번째로 잡혀 나갔다가 마지막으로 2003년도에 탈북을 해서 그해 여름에 남한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보신 네.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잡혀 나가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때 아버지와 함께 사역하셨던 동료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때 잡혀 나간 분들이 이제 원성군 보이부 마당에 이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숙이고 있었는데 그때 한 고위급 간부가 앞에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일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가 일어나셨고 또 몇몇 분들이 또 일어났고 그 일어난 사람들은 그때 자리에 있던 군대들이 이제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끌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치범 13년 판결을 받으셨대요. 네. 근데 1년 지나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거로 순교하신 얼마나 거예요. 고되셨어요. 아, 얼마나 진짜. 그러니까 순교하는 아버지가 거 진짜. 순교를 하셨네요. 진짜. 네. 또 아버지가 끌려가시는 거 보시고 또 아버지 이렇게 순교하신 소식도 들으시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외치지 않으리라 결심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하고는 또 전혀 다른 그런 오랜 시간을 겪으셨는데 영적 방황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으셨고 또 어떻게 다시 신앙을 회복을 하게 되셨는지 네. 예, 그 얘기가 궁금합니다. 한국에 와서는 거의 교회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근데 십자가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이제 집에 나왔다가 가는 길에 저희 동네 보면 이렇게 십자가 달린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보기 싫어서 일부러 막 저기 돌아가 다니고. 그리고 이제 누가 와서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이제 당신은 잘 믿어라.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막 화내고. 저한테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를 죽인 악독한 살인마 같았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가뜩이나 여기에서 이제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없는 거에 대한 서러움, 왜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이 아버지 있는 자녀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네. 그럴 때마다 저의 그 모든 불평, 불만, 이 화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었다. 근데 그렇게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무의식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으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도와줬으니까. 네. 도와줬으니까. 막 욕하고 그러면서 아휴.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2015년도에 첫째가 임신해 있을 때 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네, 꿈에서 데려가셔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아버지를 모습으로 본 건 아니고 음성이 들렸어요. 저희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깨어났죠. 제가 그 꿈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우리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버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버렸다고 생각. 네, 쓰다가 위험하게 되니까 안 도와주고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버리신 게 아니고 아버지를 데려가셨구나. 그리고 그 데려가신 곳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 아버지가 그 원성군 보이부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일어서라고 했을 때도 이제 아버지 혼자의 의지로 일어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여정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의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제 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때까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고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하민 씨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저 세상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경일 씨도 3번 탈북을 시도를 하셨잖아요. 남한으로 오기까지의 정말 험난하고 그러니까. 생존을 위협받는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탈북을 한 번밖에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돌아보니까 제가 3번을 탈북을 했더라고요. 네. 돌이켜보면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조선조학교 거기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붙잡혀서 북송이 됐고요. 네, 그래서 도문 감옥 중국 도문 감옥에서 제가 38일을 있었습니다. 네, 38일을 있다가 원성 보이부로 넘겨서 3일 정도 보이부에 있었는데 그 보이부에서 그 저를 취조할 때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교회 다닌 적 있느냐? 네. 그다음에 또 제일 무서워. 성경책 본 적 있느냐? 네.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잡아댔죠. 그런 적 없다. 그게 뭔지도 모른다. 나는 그냥 학교만 다니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제가 그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때 제가 읽고 있던 구절이 그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장면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할 때였는데 갑자기 제가 옛날에 그 보이부에서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교회도 다닌 적 없습니다. 성경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부인했던 그 이미지가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도 한번 부인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 다시 이렇게 뭐 죽고 사는 문제 나에게 닥치면 내가 과연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네.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맞아요. 어느 진짜 누구도 안 할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네. 지금 경일 씨가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덤덤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저희 아들이 11살에 탈북했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따로따로 떠났으니까 아이가 혼자. 근데 이게 부럽고라는 게 조선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애를 그냥 무작정 내 엄마 따라가자 하고 압록강에 끌고 나와서 가라니까 아이가 울음이 터져서 체포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에 먼저 왔고 아이를 데리러 중국에 넘어간 상황이니까 저는 숨어 있었어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내가 체포된 북송당해야 되니까. 그래 숨어 있었는데 아이가 체포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그때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어요. 네. 한국에 와 있으니까. 근데 아들이 잡혔다고 하니까 아유. 그냥 하늘을 쳐다보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그래서 아들이 3일 만에 감방에서 나와서 지금은 왔는데 제가 지금도 아들이 이제는 20살이 됐어요. 네, 네. 9년이 흘렀는데 아들하고 저하고 추억에서 그 3일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때 아들이 넘어왔을 때 얼굴이 파랗다 못해 막 자기는 그 창고에 있는데 그 거적대기 같은 거 인민군대 담요 하나 턱 던져주더래요. 추웠겠어. 여기서 자라 했는데 자기는 온몸이 다 얼어드는 줄 알았대요. 네.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11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그럼요. 지금도 아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그 3일 이야기를 빼놔요. 인생에서 못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포스러웠어요. 네. 네. 참 안타깝네요. 신은아 씨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기독교 설교 테이프를 전달하다가 네. 발각이 돼서 12살 나이에 탈북길에 오르셨잖아요. 그 산속에서 뭐 4년 동안 네. 생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북송 당하시고 어린 소녀가 북송이 되면은 북한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당시 16살이면 미성년자잖아요. 근데 미성년자인 제가 보위부에 들어가서 성인이 받는 조사를 그대로 받았어요. 성인이면 한 보름 정도 조사 과정을 걸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그리고 저희 언니 2명 다 그 원성 보위부라는 곳에서 한 보름 정도 조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위부에서 딱 조사가 끝마치면 거기서 받는 조사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냐, 성경책을 봤니, 교회에 가봤니, 그리고 가끔 뭐 이렇게 뜬금없이 지나가다가 너 핸드폰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핸드폰을 안다라는 거는 한국 사람하고 뭔가 연관이 접촉이 있었다. 있어. 예. 훅 질문하는구나. 그런 걸로 알아내려고 훅 질문하고 거기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무사히 마치면 이제 저희는 노동 단련대라는 데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엄청 정말 소위 말하는 빡세게 노동을 한 다음에 청진에 있는 도직결소라는 데 가요. 여기 가면 뭐 한 10명이 가면 이 중에서 한 2-3명 정도는 그냥 죽어서 나간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열악한 곳이에요. 근데 미성년자인 저도 똑같이 도직결소에 보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일하고 사상교육을 받고 있다 보면 각 지역에서 자기네 사람을 뽑으러 와요. 뭐 무산이면 무산 아니면 뭐 청진이면 청진. 저는 언니랑 같이 무산에 갔는데 언니는 당시 성인이었고 저는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언니가 가는 곳은 노동단련대 6개월짜리였고 저는 그냥 고아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드라마를 찍었죠. 네. 왜냐하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언니가 가는 길, 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걸 저희가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출소되는 날에 언니랑 저랑 손 놓고 이건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류장에 있는 그 가장 높은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고아원도 괜찮고 노동단련대도 괜찮으니까 우리 자매를 헤어지게만 하지 말아달라. 같이 보내달라 했는데 한 30분 있다가 가장 높은 분이 저희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운도 참 좋다. 자기한테 딸이 2명 있는데 하필이면 은하래요. 어머. 왜냐면 한때 북한에서 막 은하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지었고 은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딸 2명이 있는데 하필이면 저희 또래였고 하필이면 저희랑 이름이 똑같았던 거예요. 뭔가 그래서- 애틋함이 조금 네, 있었네요. 근데 저희가 막 손잡고 놓지 않으니까 그날 하필이면 비가 왔어요. 그 막 보위원들이 우산을 잡고 저희를 막 때려 넣는 거예요. 이 막 정말 욕을 하면서 손을 당장 떨어지라고. 넣으라고 해. 피가 나면서도 정말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집에 있는 딸들이 생각났대요. 그러면서 차에 타라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차에 앉아서 가서 딱 내린 곳이 저희는 단련대일 줄 알았는데 꽃제비 수용소인 거예요. 아유, 진짜 다행이다. 북한에서는 뭐 고아원이라고 번듯한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꽃제비 수용소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물론 노동단련대보다는 상황이 조금 괜찮긴 했지만 그 안도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보호자가 저희한테 오면서 이제 한 달 정도 있고 풀려났죠. 어우, 너무 다행이다. 네, 풀려났는데 또 이제 나가 보니까 부모님이 중국에서 보낸 브로커가 이미 저희를 찾으려고 무산에 들어와서 막 여기저기 조사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두 번째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진짜 어떻게 이 은하 때문에 그러게요. 정말 진짜 너무 기적인 것 감사한 같아요. 일입니다. 그것도. 근데 네. 진짜. 탈출 후에 그럼 부모님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건데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중국에 들어가서 그 엄마한테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그런 얘기인데 엄마가 아빠도 붙잡혀 나가셨고 저희도 붙잡혀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막막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중국에 그때 계셨 네, 엄마 혼자 중국에 계셨는데 이제 막 보니까 막 약도 드시고 팔도 그으시고, 예.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네, 무당을 찾아갔는데 저희 엄마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갑자기 쌀 같은 거를 엄마한테 던지면서 나가라고 하더래요. 너 뒤에 시체 3명이 따라다닌다면서. 그러니까 3명이라고 하면 아빠고 저랑 저희 언니 지금 뒤에 엄마 뒤에 붙어 다닌다고 재수 없다고 나가라고 어머. 하더래요. 그래서 아우, 엄마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걷지를 못하겠더래요. 그치, 다리에 어머니 힘이 상처돼. 풀려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 식구 딸들과 아빠를 다시는 못 보겠다. 못 보겠거니 했는데 이제 음. 정말 다시 살아서 오게 됐고 이제 어머니를 중국에서 또 좋은 분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만나게 됐고 또 기다렸다가 아버지까지 같이 만나게 돼가지고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천신만고 끝에 그 탈북을 하셨는데 이제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을 네.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때 기분이 어떨까? 경일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처음 비행기를 탔잖아요. 네. 캄보디아에서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까지는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한잠도 안 자고 계속 창가만 이제 신기해서.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뜰 때. 근데 또 상공에 뜨니까 또 안 보이더라고요, 밖이. 그러니까 날개에서 불이 바짝바짝 하는 것만 보이고. 그때까지는 사실 모든 것을 믿기지는 않았어요. 예. 내가 지금 한국에 간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에 거의 상공에 도착하니까 굉장히 밝더라고요, 불빛이.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을 하면서 바퀴가 그 땅에 닿을 때 랜딩할 때 있잖아요. 그때 비행기가 좀 흔들리잖아요. 네네. 그때 도착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았구나. 더 이상 내가 공안이나 공안 차들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는 곳에 그치, 왔구나 맞아. 라는 그런 안도감이 이제 들었죠. 얼마나. 내가 살 땅이구나.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랬겠네요. 아니 우리도 어린 나이에 해외에 가면 그 모습이 커서도 잊혀지지가 맞아, 않잖아요. 전혀 다른 곳으로 온 거잖아요. 같은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딱 어땠어요? 우선 제가 느꼈던 남한 첫 인상은 약간 딴 세계 같았어요. 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온 다른 세계로 시간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일 낯설었던 것은 이제 호수가에 가면 이렇게 이만한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쥐를 맞아요. 무리를 지어서 왜요? 헤엄쳐 다니거든요. 그걸 그냥 근데- 냅둬서? 네. 근데 비단잉어 같은 거. 북한에 있을 때는 요만한 고기 하나 잡으려고 맞아요. 하루 종일 강에 나가서 해도 못 잡았거든요. 물반 잉어반이잖아요. 예, 맞아요. 네. 안 근데 잡더라고요. 여기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관상용으로도 키우는구나 맞아요. 라는 걸 보면서 좀 신기했고 또 가을이나 이럴 때 되면 길에 이게 과일나무들이 과일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감나무. 안 따먹고. 찌 짧아. 짧아. 그러면 우리는 그거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었는데 땅바닥에 막 떨어져요. 사람들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거 보면서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저 먹을 거를 그랬을 네. 것 같아. 나는 옛날에 저런 거 이게 없어서 없었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나도 굶었는데 맞아. 여기는 좀 다른 세상이구나.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세상이 이렇지? 좀 너무 다르다, 그죠? 네. 너무 다르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랬다. 좀 그랬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우리 정하민 씨의 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서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주로 얘기하면 뭐 지리적인 통일, 뭐 정치적인 통일, 이런 물리적인 통일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땅은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서로 만날 수 있지만 마음이 서로 다르면 그 통일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정서적인 통일, 영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남북한 사람들이 다 수평적인 관계로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뭐 기도 제목을 나누면 이제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에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 또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수평적인 공동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 안 찾겠다고 외친 거 치고는 너무 은혜로운 네, 하나님이 한명 살려놓으니까 이걸 다 하시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통일, 뭐 경제적인 통일, 또 그다음에 이제 이루실 것이 복음 통일, 정서적인 통일. 맞아요. 예, 그 꿈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네.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 들으시면서 굉장히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많이 도와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하민 네, 아, 예. 앞으로 목사님. 네. 남한 생활에 우리 잘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그 우리들의 많은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에 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들이 하나는 정체성 문제예요. 예,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게 가장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개 나라가 다 연고가 있거든요. 이들은 그러다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 거야 하고 결론을 스스로 짓습니다. 그 과정이 참 어려워요. 아유, 맞아. 그래서 탈북 청소년들을 제가 이렇게 대상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게 뭐냐면요. 희망을 주자. 근데 희망을 주니까 정말 초인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맞아. 그게 첫 번째 타자가 정하민 전도사님이에요. 맞아. 희망이 딱 생기니까 나도 공부해서 신학교에 가서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다 하니까 사람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가정으로부터는 지속적인 격려, 그다음에 도움, 안정감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잘 넘어져요.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가 또 밀어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어른들이 해야 되거든요. 맞아.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예. 예,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정착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야!